롤렉스, 시계가 없는 이들도 알고 있는 이름이자 각 분야의 명사들의 손목에서 빛나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나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모든 시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가품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예정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롤렉스를 손목에 올리면 주위의 부러움과 의혹의 눈초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품을 구분하는 비법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처럼 간단하고 명료한 해법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진품 다이얼과 가품 다이얼이 섞여 있습니다. 근접 촬영으로도 차이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맨눈으로 식별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특정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품과 가품을 비교하는 영상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차이점을 비교해주죠. 정말 재미있는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근거로 진가품을 구별한다는 건 마치 액션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 위험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 시 리스크는 정말 크죠. 시계를 제작하는 주체와 시점을 고민해보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품을 만드는 곳은 롤렉스 한 곳이지만 가품을 찍어내는 곳은 무수히 많아서입니다. 또한 가품은 생명체처럼 진화하며 갭을 좁혀나가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품 한두 개를 비교하면서 중국 가품의 제조 기술을 평가한다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품 옆에 가품을 붙여놓고 차이점을 나열하며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킬링타임용 볼거리로 즐기시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눈욕이나 재미는 다른 곳에서 많이들 달아져 왔으니 저희는 그 대신에 진품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일과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하나 제공하려 합니다. 현장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팁입니다. 과거의 가품 공장들은 외관 카피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때는 범용 무브인 에타 2824를 사용하였고 50만원대의 가격에 판매가 이뤄지곤 했는데요. 이 시계는 외관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금세 가품을 구분할 수 있었고 당연히 뒷백을 열면 확인 사살이 이뤄지는 시기였습니다. 세월을 거치면서 가품도 소비자의 피드백을 교훈 삼아 오류들을 수정해 나가는 버전업을 해왔고요. 이제는 무브마저 카피하는 수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가품계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3135 슈퍼클런이 나오게 되며 이제는 외관만으로는 완벽한 구분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뒷백을 열어서도 재차 정밀 감정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카피 무브먼트의 나사를 진품에 넣어 체결하면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나사뿐만이 아니죠. 밸런스 휠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일한 수준의 규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리고 또 당분간은 가품 공장들이 따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공개할까 합니다. 현 시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이조차도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카피 무브에는 이스케이프먼트 휠 보석에 잉카 블록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구분점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카피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잉카 블록의 방향과 모양을 보고 감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조만간에 나사처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밸런스 휠은 진가품 구분의 열쇠입니다.
정품은 오버코일 방식이라 스터트만 보이지만 가품들은 표준형 레귤레이터 방식으로 스터드와 레귤레이터를 합친 형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 3135 무브먼트는 이 부분이 이처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요. 정밀 감정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얼의 뒷면 마감이 좋은 예가 되어줍니다. 정면과 달리 뒷면은 그 차이가 명확한데요. 소재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감도 곧 카피가 될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브레게의 기요세나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 랑에의 무브처럼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카피를 못하게 될까요? 조심스레 예상해보자면 당장 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작업에 따른 생산 단가 인상은 필연적이고요. 이를 감내할 만한 판매가를 가품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허들이 높은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판매가가 높은 가품 로얄 오크의 다이얼은 진품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처럼 비용을 쏟아부어가며 진품의 작업 공정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판매가를 500만원 정도에 내놓으면 과연 팔릴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듣는 한 가지의 의문. 왜 스위스 시계 산업은 이런 가품 시장을 방치하고 있을까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이유들이 떠오릅니다. 중국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괜히 벌집 쑤시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한한령으로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죠. 막대한 규모의 내수 시장을 볼모로 어떤 보복을 취할지 뻔히 보이는 나라이니 업계에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노리고 진출해서 이런 식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산업이 얼마나 될까 싶군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가품 시장의 확대가 무시하기 힘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정품을 소비하지 않기에 실질 고객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매출에 타격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가품 덕분에 정품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도 하고 홍보 효과도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품 차다가 정품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봤어도 반대의 경우는 본 기억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가의 동침이 지속되면서 가품의 품질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파네라이 같은 브랜드는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신들의 제조 스킬이 경쟁 브랜드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밝혀진 꼴이니까요. 그런데 견제하거나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아까 같은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계 제조 능력을 보면 케이스 생산 능력은 거의 같고 무브먼트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무브먼트는 얼마 쓰지 못하고 분리수거통으로 향했는데 지금은 꽤나 정확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스위스보다 부족한 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다이얼과 핸즈의 생산, 그리고 인그레이빙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인 것처럼 스위스 기술자를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수작업 노하우가 전수되고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가품의 품질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중국의 시계 제조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명품 시계가 나오길 꿈꾸지 않을까요? 그랜드 세이코의 수려한 마감과 롤렉스 같은 무브먼트의 내구성. 그런데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샤오미가 비슷한 절차를 거치면서 성장해온 게 떠오르네요. 중국이 가진 시계 제조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품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아무리 그 수준이 구분 불가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구입할 이유나 정당화될 이유가 없는 물건이니까요. 갈증은 바닷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